원자력공학을 전공했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도심 핵 설계를 한 5, 6년 정도 수행하다가 미국에서 가서 뭔가 좀 배움이 더 필요해서 방사선 쪽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2005년부터 경북대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이 조사 용역의 연구원으로서 또 과제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연구와 더불어서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초기에는 물리학과에서 교육 및 연구를 했고 2011년도부터는 경북대 에너지공학부 소속으로 교육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수진들은 사회봉사, 지역자치단체에 대한 봉사도 중요한 덕목이어서 울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협의회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위원으로서 좀 참여를 해서 원에서 하는 원전 사고 등급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6월부터는 원자력 안전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의 결과로서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울진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과제 등 여러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작년 1년 동안 울진 주변에서 700건 정도의 시료를 채취 분석한 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방사선, 방사능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방사선, 방사능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조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 방사선의 주된 장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감마선은 전자기 파로서 투과력 면에서 가장 강한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알파선은 투과력 면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내부 피폭 면에서는 위해할 수도 있는 그런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알파선을 내는 핵종의 대표적인 예로는 라돈 220이라는 핵종이 있고요. 베타선을 내는 대표적인 핵종으로는 삼중수소 H3이라고 표현되는 삼중수소라는 핵종이 있고요. 그리고 감마선을 내는 대표적인 핵종은 세슘 137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 특성상 감마선은 두꺼운 납으로 차폐가 가능하고 알파선은 종이, 피부 이 정도로도 차폐가 되는 그런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원론에 방사선에 대한 정의를 하라 그러면 불안정한 원자 또는 원자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입자 또는 전자기파의 흐름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해서 계측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방사선은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의 단위가 보고서 여기저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위로서는 거시 단위로서는 주울이나 칼로리가 있습니다만 방사선 한 개의 에너지를 표시하기는 너무 큰 단위여서 실제로는 전자볼트, 킬로 전자볼트, 메가 전자볼트라는 단위로서 방사선의 에너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표자료나 보고서 여기저기서 이 단위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방사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방사능은 무엇이냐? 방사능은 방사선을 불안정한 물질이 스스로 방사선을 내는 성질입니다. 그 성질의 크기가 1초당 100개의 알파선을 내는 핵종도 있을 것이고 1초당 1000개의 알파선을 내는 시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당 몇 개의 방사선을 내느냐 하는 것이 방사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의 발견자인 베크렐의 이름을 따서 1베크렐, 시료 속에서 1베크렐이라고 하면 1초당 한 개의 분기가 벌어지는 그런 방사능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환경 시료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주로 베크렐 per 킬로그램, 1kg당 몇 베크렐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용이나 의료용 방사선은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큐리 단위로 방사능의 크기를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환경실은 주로 베크렐 퍼 킬로그램, 베크렐 퍼 리터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방사선과 방사능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구 자체에 와트 수가 있지 않습니까? 50와트, 100와트. 그것은 이제 전구 자체의 세기, 즉 방사능이 되겠습니다. 자, 베크렐이라는 단위와 더불어서 보고서에 여기저기서 그레이 또는 이제 시버트라는 단위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방사선이 주는 피폭의 크기, 그것을 보통 이제 피폭 선량이라고 표현하고 방사선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크기는 방사선이 에너지입니다. 킬로그램당 방사선 에너지의 흡수량으로서 이제 그레이라는 단위로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1그레이는 1kg의 시료에 1줄의 방사선 에너지가 흡수되면 1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이 투과력 면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달랐듯이 생물체에 주는 영향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방사선 가중치라는 것을 반영해서 알파선은 1그레이가 그냥 20시버터가 되고요. 베타선이나 감마선은 1그레이가 1시버터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선은 감마선이나 베타선보다 약 20배 정도 더 위해할 수 있다. 그러면 위해의 정도를 반영해서 등가선량, 유효선량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문지상을 나타내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피폭선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시버터 단위로서 기준치를 넘었다 또는 기준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이 있습니다.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대학교 및 울진원전 주변 그 외에도 전국 한 23개 지역의 지방측정소 등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경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시기에서는 주로 자연 환경 방사능을 주로 측정해서 그 수치를 보여줍니다만 이런 대측기를 설치한 이유는 비상시에 혹시라도 의료시설 또는 방사선 시설, 원전 시설에서 방사능 사고가 벌어진다면 이런 대책기에서 미리 알고 알람을 주고 주민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대책기에서 일상적으로 자연 방사선을 개척하게 되는데 그것의 전 세계적인 평균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버트로 약 2.4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이 정도 되니까 원자력 시설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기준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인 선량 한도로서는 연간 1mS를 밑으로 디자인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원전 작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좀 기준이 높습니다. 50mS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년에 걸쳐서 100mS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mS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mS 이하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m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전 세계 자연 방사선이 약 2.4mS, 그 다음에 전 세계 의료용 방사선 사용 같은 것을 포함해서 약 0.1mS,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은 약 3mS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화강 편마음층 위에 위치해서 방사선 핵종의 토양의 농도가 살짝 높아서 전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희 나라는 한 3.8mS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고 2 내지 3mS 정도가 자연 방사선 및 전 세계인의 평균 방사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자세히 보시면 전 세계 평균 자연 방사선량 2.4의 약 50%가 호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토양에서 나오는 라돈 222에 의한 알파 축복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 방사 선량이 2 내지 3 밀리시버트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원전은 50 밀리시버트 이하로 종사자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1 밀리시버트 이하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PPT 자료 여기저기서 핵종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종들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미첨차를 쓰거나 또는 H바3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서 이제 삼중수소이고 영어로서는 트리튬이라고 부르는 핵종이고 반감기가 12년, 그 다음에 베타선을 내는 핵종인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전 내 냉각제의 방사와 생성이기도 하고 핵분열 생성이기도 하고 자연 방사성 핵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여러 핵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슘 134, 세슘 137, 우라늄도 있고요, 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핵종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대표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삼중수소가 반감기가 12년에 베타선을 내는 핵종으로서 원전 작업자 및 주민 선량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탄소는 반감기가 5,700년인 베타 방출 핵종으로서 원전 작업자 및 주민 선량 평가에 중요한 핵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트론튬 90, 용은 131, 세슘 137, 세슘 134 등이 원전 감시에서 중요 핵종이 되는데 이 중에 세슘 137과 세슘 134만 좀 더 자세히 언급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이 두 개의 핵종이 비슷한 정도의 양으로 해수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내 생성량 면에서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핵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화학적으로는 세슘이어서 환경 중에 거동이 거의 동일하지만 반감기가 세슘은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이고 세슘 134는 반감기가 2년이어서 만약에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사고가 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핵종이 다 같이 동시에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이나 울진 원전 주변의 토양에서 보면 세슘이 검출은 되는데 세슘 137만 검출이 되고 134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과거 원폭 실험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오락 낙진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검출되는 수준의 세슘 137이 검출되고 그 이제 원폭 실험이 과거 20, 3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세슘 134는 이미 반감되고 없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토양에 대한 시료 분석을 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해서 요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종은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고에너지 우주선이 대기와 상호작용하여 생기는 자연 방사성 핵종이기도 하고 방사와 생성물이기도 하고 원전 핵분열 생성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를 대측할 때는 액체 성강 개수기를 이용해서 대측을 하는 핵종이 되겠습니다. 삼중수소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는 물이나 수소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식품 시료 안에 가게 되면 조직 자유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물의 형태로 쌀이나 배추 속에 대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결합 또는 조직결합수라고 하는 형태로 조직 내에 결합된 삼중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시료 내의 삼중수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직 자유수소, 유기결합 삼중수소 이렇게 두 가지로 개별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삼중수소가 식품 시료에서 만약 검출이 되었다면 저희는 이제 선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량 평가는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신화물 1, 2배수 해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저희가 대측된 결과 중에 최대치가 28.3 베크렐 per 리터입니다.
이것은 식수가 아니고 해수이지만 설량 평가 면에서 이것을 식수라고 가정하고 이 식수를 1년에 730리터 흡수한다, 섭취한다고 가정을 해서 하면 측정 결과 곱하기 연간 섭취량 곱하기 설량 환산 개수를 하게 되면 일반인이 받게 되는 설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0.003 밀리시버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 설량 함량 1 밀리시버트의 약 0.03%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 핵종은 방사성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 C14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입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도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핵종입니다. 그래서 이 핵종은 안감기가 5700년이고 베타셀을 내는 핵종이고 액체 성간 배수대로 대칭을 하는 핵종입니다. 방사성 탄소가 함유된 어떤 시료가 이제 배출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이제 피폭설량도 저희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 그 다음에 연간 섭취량, 그 다음에 설량 환산 개수를 곱하게 되면 지금은 이것은 이제 부지적 배출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탄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0.0008 밀리시버트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 또한 1 밀리시버트에 한 0.03% 정도인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핵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사 과제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원자력 안전법 104조 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자세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 원안위 고시 2017-17호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한울 원전의 운영자는 주변 대학의 일부 시도에 대해서 환경 감시를 하도록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전 시설 주변의 환경 감시 체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중 감시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운영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도 환경 시료를 채취해서 감시하고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울진 군수님이 위원장이신 한울 원전 환경감시기구에서도 시료를 채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대학, 경북대학도 다중감시의 일환으로 원전 사업자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환경조사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언급한 법 104조, 그다음에 원안위 고시 2017-17호의 규정에 따라서 한울 원자력 공동 기존의 환경 방사능 조사를 지난 1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수행하는 시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청 토양, 하천 토양, 지표 생물, 해저 표정물, 저서 생물 등은 저희가 이제 축적 경향과 관련된 시료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내부 피폭 설량 평가 관련 시료는 주로 물 또는 식품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주민을 파악하는 시료는 물 그 자체죠. 지표수, 분물, 해수 등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핵종들을 이제 분석할 때 저희가 예를 들면 1리터 물 속에 소금이 100g 있다면 누구라도 마셔보면 소금이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리터 물에 100g이 아니고 0.1g의 소금이 있다든가 0.001g이 있다면 이것을 검출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밀한 계측기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시료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좋은 계측기를 사용하고 시료의 양이라든가 계측 시간을 충분히 해서 이와 같은 검출 목표치를 만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같은 경우 물 속에 적어도 500ml 정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계측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슘의 경우에, 세슘 137의 경우에는
우유에서 0.2 베크렐/리터, 농수산물에서 0.1 베크렐/리터 정도까지는 검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 유통 기준이 100 베크렐/리터 킬로그램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정밀한 수준까지 배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 시료와 해양 시료로 나누어서 육상 시료의 경우 빗물 시료는 환경 실험실, 부기상 관측소, 부구 초면 시료를 제시하고요. 지표수, 식수, 지하수는 부구, 죽변, 풍촌에서 시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관심을 하는 농산물은 고기는 죽변 매화에서, 쌀은 중국 매화에서, 배추는 중국 매화에서 이렇게 저희가 시료를 제시하고, 지표 생물인 솔잎은 나고 주민 후정 매화에서 시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시료는 해수, 해적물, 어류, 해류, 해조류 등을 7군데 치수구, 배수구, 신화물 치수구, 신화물 배수구, 첩보항, 공수항 등을 해서 7군데에서 저희가 시료를 제출해서 전베타 측정, 산중수소 측정, 수동충, 부식 측정, 감마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리스트가 너무 긴데 전체적으로 정규 분석 시료는 작년 1년 동안에 682건, 그 다음에 주민 이장님과 분녀회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9월과 11월에 주민 마을을 통해서 저희가 시료를 제시한 것이 82건 해서 총 작년 1년 동안 764건의 시료를 분석해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 방법에 대해서 시료 채취하는 과정, 전처리 과정, 측정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는 이제 원전을 감시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원전 부지 내에 배수구, 치수구, 국변, 관측소 등 시료들이 많이 있고요. 남쪽으로 구정, 국변, 매화 이렇게 이제 시료 채취하고, 서쪽으로는 덕구, 주민, 하당, 상당 이렇게 시료 채취하고요. 북쪽으로는 나고, 오산, bun천 수도까지 저희가 울진 원전 주변 20개 지점, 8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의 육상, 해양, 주민감시 시료 등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방사능 구성을 하는데, 그림은 솔잎 시료 채취 과정, 해양 시료 채취 과정, 해저토 채취 과정, 표청토 채취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를 각 분석 방법에 적당하도록 전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감마 시료 같은 경우에는 정발용 주법, 그 다음에 AMP, MNO2 공신법을 통하여 시료를 전처리하여 오순도 계량하는 검출기로 검출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 물 시료는 정류를 하고요. 식품 시료는 동결 건조를 통하여 수분을 모집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 자유수가 되겠고요. 남은 바싹 마른 배추 같은 것을 태우게 됩니다. 태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직 자유수가 모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은 수분을 액체 성강 계수기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방사능 측정을 위해서 핵종의 손실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장치로서는 정유장치, 공신장치, 화학전처리 장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톤튬 90 같은 경우 전처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처리된 시료들을 저희는 저희가 8개 보유하고 있는 고준위 감마 계측기 HPG라고 하는 감마 계측기로 감마 분석을 하고요. 스톤튬 90과 전베타는 저준위 알파베타 계측기, 기체 유동용 비례계 수소, 그리고 삼중 수소를 위한 GCT, 펀플러스 이렇게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0건 정도의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연구원은 총 22명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박한배 전임 소장님, 이세욱 소장님, 이용주 교수님, 여준열 교수님, 이혜인 교수님
이렇게 해서 교수, 박사급 연구원이 6명, 풀타임으로 방사능 분석을 전문하시는 전문 연구원이 8명, 그 다음에 대학원생으로서 부분적으로 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8명 해서 총 22명이 이 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분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처리하고 대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 기술력을 항상 검증받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방사능 교차 분석 일종의 시험에 매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절차는 뭐냐면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미지의 신호를 조사기관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오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답과 측정치를 비교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알파 핵종, 베타 핵종, 감마 핵종 모두 응시해서 다 합격을 받았습니다.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시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축적 경향 관련 시료, 선량 평가 관련 시료, 주로 식품이겠죠. 방사능 주의 관련 시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층 토양은 연 2회, 낙옥, 부구, 구정, 주인, 내화, 풍촌 초계에서 시를 채취하여 분석했습니다. 하천 토양은 부구, 부산, 내화에서, 솔림은 낙옥, 주인, 구정, 내화에서 이렇게 시를 채취했습니다. 채취한 결과를 이렇게 핵종별로 요 표 2023년이라고 하는 곳에 검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슘 134는 이 경우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상 변동 범위는 과거 5년 동안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슘 137 경우에는 표층 토양에서 미검출에서 2.92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출된 수준은 과거 5년의 평상 변동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정하기로는 평상 수준이다. 특이한 방사능 검출은 없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토양의 경우 0.4에서 0.6 정도 검출이 되었는데 이 또한 과거 5년간의 평상 변동 범위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평상 수준이라고 저희가 비고란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동층 90의 경우 2023년도에 0.5에서 0.2 정도 검출이 되었는데 이 또한 평상 변동 범위 이내였습니다. 솔림과 숲도 유사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표층 토양의 경우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종이기도 하고 해서 과거 10년간의 대책 내용을 저희가 그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0.5 베크렐 퍼 킬로그램에서 약 5 베크렐 퍼 킬로그램까지 분포하고 있고 그 통계적 요동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전국 2022년 전국 지방적정주에서 측정한 값 미검출에서 4 베크렐 퍼 킬로그램 안에 분포 그 분포 범위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토충 토양 중 수동층 90은 0.2에서 한 0.6 정도까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통계적 요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 토양도 유사한 그런 겁니다. 축적 경향 관련 두 번째 페이지로 해저 퇴적물, 저서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저 퇴적물의 경우에 은 데시벨이 2023년도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세슘 134도 검출되지 않았고 세슘 137은 미검출에서 0.5 정도 검출되었으나
이것은 과거 평상 변동 권리와 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없이 평상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슘 134는 검출되지 않고 세슘 137은 검출된 것으로 봐서 이 세슘, 토양 중에 있는 세슘은 과거 이건 핵실험의 결과로 전 세계에 뿌려진 낙질의 결과가 아니냐, 최근에 원전 사고로 인한 배출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수 생물의 경우에는 다른 감마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배수구 분소실에서 N110M이 0.07 베크렐/kg 정도 검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전물 중 세슘인데 이것도 0.2에서 0.6 수준으로 환경적, 통계적 노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부터 석방 공수왕 데이터가 추가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수구 분소에서 채취된 분소에서 N110M이 대량 검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핵종입니다만 과거 1베크렐 수준에서 최근에 굉장히 저감된 수준 0.07 수준으로 저감되어서 검출되거나 또 검출되지 않는 데이터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감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량 폐과 관련 시료는 주로 이제 식수나 식품류가 되었습니다. 식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기타 감마 핵종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육상식품류 보리, 쌀의 경우에는 삼중수소 검출되지 않았고 카본 14, C14도 일반 환경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슘 137은 검출되지 않았고 스트론튬 90은 미량 검출되었으나 과거 평상 변동 범위와 범위 안에 있는 수준에서 평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자료는 배추에서 조직 결합 삼중수소가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평상 변동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검출되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에서 저희가 검출된 결과는 1년 평균치로 조금 전에 3.5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값으로 검출된 값은 3.77 베크렐/리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 시료 리터당이고 최초에 채취한 배추의 킬로그램당으로 환산하면 조직 결합 삼중수소가 0.119 베크렐/kg 검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1년의 배추 섭취량, 국민 음식 섭취 통계에 따라서 약 160kg을 이 배추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량 환산인자를 포함해서 분석해보면 약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밀리시버, 제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1밀리시버트에 0.00008% 수준입니다. 즉 검출은 되었지만 피폭 설량으로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시료 중에 방사선탄소는 약 0.2에서 0.25 베크렐/kg 카본으로 일반 환경시료와 유사한 수준에서 검출됩니다. 설량폐과 관련 시료에서 의류 폐류에서 N110M은 검출되지 않았고 세슘 137은 0.09에서 0.14 정도의 범위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냉수학의 경우 0.14는 원년 통상 변동 범위를 살짝 상회하지만 타 지역의 의류와 유사한 값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상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량팬 관련해서 해조류 시료에서 얼음이 검출되지 않았고 요리도 검출되지 않았고 세슘 137이 배수구 시료에서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수온층 90은 미검출되거나 검출된 값이 평상 변동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의류 중에 이제 세슘 137이 주민 여러분의 관심 핵종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약 0.5에서 한 0.2 베크렐/kg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사능 준위 관련 시료는 주로 빗물, 지표수, 배수 등입니다. 전베타 분출치는 평상 변동 범위 이내였고요. 이상 간식소에서 미량의 산출수소 이게 원전 부지 내이기 때문에 분출되었습니다만 평상 변동 범위 이내에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로드 세슘 134, 세슘 137은 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표 수준에서는 특이한 분출치가 없습니다. 방사능 준위 관련 시료에서 작년 6월과 8월에 신한울 1, 2 배수 시료에서 3중 수소가 12.3, 28.3 분출되어서 일시정가 일시정가 보고를 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히 도시 2017-17호 1항 나의 규정에 따라서 시료 채취 지점에서 방사능 분석 결과 최근 3년 이상 자료, 보통 이제 5년을 평상 변동 범위를 봅니다만 3년 이상 자료의 평균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일시정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 2 배수구에서 6월 달에 채취한 시료에서 12.3을 분출하였는데 이것은 평상 변동 범위 미검출에서 25.4의 평균가 2.15의 5배, 즉 10.8을 상회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정가 보고를 했습니다. 8월 시료에서 28.3이 분출되어서 일시정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 변동 범위로 보면 과거에 25.4까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상 변동 범위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시절에 울진본부 내에 다수 호기의 계획 예방 정기로 액체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액체 폐기물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시료 채취 지점에서 분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 기준이 삼중 수소 같은 경우 4만 베크렐/리터이기 때문에 분출된 데이터는 4만 베크렐/리터의 0.07%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식수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수라고 가정하고 28.3 베크렐/리터 분출된 이 해수를 1년에 730리터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보수적인 평가를 해보면 0.0003 밀리시버트 정도로서 이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수 중 세슘 137의 변동사항도 1 내지 3 밀리베크렐/리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축적 경량 관련 시료에서 인공방사성 핵종이 세슘 137, 표청토, 하청토, 해수 배정물, 수소총 92, 표청토, 솔리 배정 배정물, 은 110N이 배수구 저수생물 분소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육상 및 해양 시료에서 검출된 세슘과 수소총은 우리나라 일반 환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원전 가동에 의한 영향으로 은 110N이 배수구 분소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저감된 수준에서 검출되거나 검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을 과거 20년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선량 평가 관련 시료 분석 결과 피폭 선량 관련 분석에서는 세슘 137이 어류, 해조류, 수소총 92, 공유, 제소류, 과일류, 우유, 해조류 등에서 검출되고 카본 14이 유사하게 검출되고 채수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검출된 세슘과 수소총 90, 카본 14는 일반 환경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최소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경우 서장평가를 해본 결과 미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사능 중립 관련 시료에서는 해수에서 세슘 137, 해수에서 수용증 90, 해수 및 빗물에서 삼중수소, 전베타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해상과 육상과 해양에서 검출된 세슘과 스트론튬, 전베타 등은 일반 환경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배수구에서 검출된 신한울 1, 2 배수구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는 원활히 보호 기준을 초과해서 보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액체 배출물의 증가로 그 원인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82건의 정규 실효에 대한 분석을 드리고 마지막 82건 주민관심 실효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과 11월에 저희가 울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물, 컵, 그리고 쌀보리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주민관심 시료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하반기 동안 표청 토양은 금성리, 고목리, 나곡리, 덕구리, 부구리, 상당리, 신화리, 중리, 하단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어류 같은 경우는 축변항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검사 결과 표청 토양에서 세슘 137이 0.5에서 3, 4, 5 베크렐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칼륨 40은 인공 감마 핵종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모든 토양에 1000 내지 1500kg가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구 상당리 신화리 등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코발트 세슘 137이 미검출에서 약 5.7 베크렐까지 검출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마을별로 지난 데이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구구리, 나궁리 이렇게 마을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점, 대전, 제주, 춘천, 부산의 과거 공연치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에서 6, 7 베크렐 per kg까지 통계적인 요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경향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도시의 수준과 울진 주변의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식수를 각 마을에서 채취했고 식수에서 삼중수소 감마 핵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쌀 시료에서 각 마을에서 채취한 쌀 시료에서 특이한 감마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고 자연 핵종이 K40은 약 30 내지 40 베크렐 검출되었습니다. 쌀 팥에서도 검출되지 않았고 자연 핵종이 K40은 약 400 베크렐 수준에서 검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의류 시료에서는 다른 감마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세슘 137이 0.06에서 0.12 수준으로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정규 시료 및 타 지역의 의류 시료와도 유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민관심 시료 82건의 분석 결과 표청 토양과 의류에서 세슘 137이 일반 환경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다른 인공 방사성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764건의 시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데이터도 많고 그림도 많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764건의 시료를 분석했습니다.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인공핵종 세슘 137, 스론튬 90 등이 평상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두 핵종은 전국 일반 환경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일시정가 보고는 신한울 1, 2배수구 해수 2월과 8월에 3배수구 9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해수 및 빗물 지류에서 원전 영향으로 보이는 삼중수소가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량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선량을 평가해 보니 미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세슘 137이 주민관심시료 의료에서 산출되었지만 일반 환경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 한울 원자력 본부 주변 일부 시류에서 미량의 방사와 핵풍이 검출되었으나 환경의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은 저희가 피폭설량 평가를 해본 결과 미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에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이 와서 살고 있는 장주경입니다. 오늘 처음 설명에 참석을 했고요. 경북대학교에서 아마 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자료를 잠깐 훑어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잘 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정도 질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 질문을 받아 적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차지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아까 일시 증가 보고가 있었잖아요. 신한울 인력 배수구에 2월 8일 해수에서 일시 증가 보고 트리튬 농도가 증가되었다는 건데, 그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보고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고된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보고서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전소에서 계획 예방 준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수로 방출시킬 적에 릴리즈할 적에 릴리즈 레이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수 펌프 숫자가 줄었던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농도로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 배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릴리즈 레이트를 감소시키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10CFR20 미 연방법에 따라 가지고 아펜디스 B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수원은 절차서에 NPC가 있지 않습니까? NPC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충분히 그렇게 해도 충분히 바다 해양 생물이나 그리고 표충이나 해저 인근 주민들에서도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일시 정가는 됐는데 그냥 수치에 적합하다, 만족된다, 큰 우려할 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왜 그래 됐는지를 시정 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5년 동안 동일 시로 채취 포인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1호기부터 신한울 1호기까지 지금 8개 호기가 돌아가니까 그 시료 포인트가 좀 추가되든지 좀 변경이 되든지 그렇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해가지고 똑같은 곳을 5년간이나 그 시점에서 시로 채취한단 말이지. 그걸 분석한단 말이지. 물론 그거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발전소가 들어섰으니까 제 생각은 시로 채취 포인트를 몇 군데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바닷물의 온난화 등등으로 해가지고 해류의 흐름이 있을 텐데, 그럼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은 그것 또한 포인트가 바뀌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없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싶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그 발전소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그 주인이하고 메할이, 지금 제가 주인이 사고 있다 그랬잖아요. 발전소 주변이 부구하고 신안리 쪽인데 그쪽보다도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주인이나 매화 등에서 포청 토양 세슘 137 방사능 농도가 높다 이거예요. 물론 그게 뭐 높다고 해가지고 뭐 위험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대기 먼지 속에서 시시온 농도가 뭐 등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주인하고 매하는 발전소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높냐 이거죠. 그 높으면은 왜 높다고 보고서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기준치 미만이니까 괜찮다 안심해라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왜 가까이 있는 데는 멀쩡하고 멀리 있는 데는 좀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뭐 학교에서 그냥 보고서 행태로 만들어 가지고 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 이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보고서도 만들어 주시고 설명해 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 환경보존법 있잖아요. 환경보존법에 따라 가지고 한수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어떤 용역을 받은 기관이죠. 그리고 규제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또 야 우리 멀쩡하지 괜찮지 또 그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또 원자력 안전 어디야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있어도 야 이거 봐 이거 보고서가 멀쩡해 깨끗하대 안전하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사용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이게 용역기관 말이 맞다. 그리고 한수원에 설명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규제기관에서도 그래 맞아. 야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농사만 지으면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또 보시고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과정은 나중 감시 체계의 일부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 사업자 자체도 환경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환경 감시 기구도 하고 있고, 정부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가 독단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한수원에 제공되고 그 자료가 킨스에 보고가 되고 결국 이 원전의 생태계를 감시하는 여러 채널 중에 한 채널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의 개수가 늘었는데 왜 시료의 개수가 그대로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시설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6개, 8개 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료의 개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데는 이제 100% 환영인데요. 늘리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리는 그 시료 채취 지점, 여기서 한수원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조사 계획서라는 것을 미리 선정을 해서 킨스와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늘리는 데는 저도 100% 찬성인데 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시료를 늘리려는 시도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해상 쪽에 군소 시료에서 은 110m이 검출되니까 아무래도 해상 쪽이 좀 위태로운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아까 그림에서 저 스코항하고 공수항이 2020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늘리는 노력은 저희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진 않지만 조금씩 증가되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시증가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분 수소 해수
일시적하고 이제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이지만 원전에서 추가로 생산이 되는 핵종입니다. 그래서 주요 감시 핵종이고 주민들의 피폭 선량 면에서 보면 여기에 수많은 핵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종은 두 가지입니다. 방사성 탄소 C14하고 삼중수소입니다. 주민 선량 평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물이라든가 식품의 형태로 사람들의 경구 섭취가 가능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 핵종입니다. 중요 핵종이긴 하지만 이 삼중수소의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베크렐을 만약에 섭취했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밀리시버트 값이 선량 환산인자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뭐 괜찮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요 측정된 값으로 저희가 환산을 한 유효설량이 0.00037 밀리시버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량 면에서 비소하다, 조그맣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대측치가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100배, 200배 튄 값이냐 과거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과거의 배출 이력이 미검출에서 25.4 정도까지는 통계적 요령이 있습니다. 제로부터 25 정도까지는 뭐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원전을 수리할 때 오버홀을 할 때는 아무래도 배출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이 많을 때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오고 배출량이 적을 때는 또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28.3이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냐? 통상적인 수준에서 살짝 벗어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증가를 고려할 때 배출량이 많아졌다, 희석이 좀 부족했다라고 분석을 했어. 그 다음에 피폭 선량 면에서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0.0003이 나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안위에서 평가하기도 알겠다, 이런 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알겠다, 그냥 추가 조치가 필요 없어 보인다로 체크되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자. 그 정도의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폭 실량이 굉장히 위중한 핵종이었다면 아마 무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단해라든가 또는 뭐 특별한 무엇을 내라든가 했을 텐데 이것은 피폭 실량이면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평상 변동 범위를 살짝 넘었다는 거. 그런 뜻에서 특별한 사례로 이제 저희가 신청 보고를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5년 동안의 실효 포인트가 추가된 지점은 좀 부족하지만 한 두세 군데 저희가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km 떨어진 지점 표청토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표청토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주민설명, 요 먼저 볼까요? 표청토에서 세슘 137은 검출이 되고 세슘 134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중요시 여기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면 바로 나올 때 실효에서 토양이든 해수든 뜨면 두 개가 다 같이 검출됩니다. 수준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세월이 지나면 세슘 134는 반감기가 2년이니까 반의 반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한 10년이 지나면 세슘 134는 안 보이고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이니까 10년이 지나도 별로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경중 시료에서 세슘 134는 검출이 안 되고 세슘 137은 검출되는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원전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과거 핵폭발 실험으로 대기권에 요 낙진이 유통된다는 말은 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 영향이라기보다는 과거 대기권 핵실험 영향으로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느냐? 그것은 이제 깔려지고 나서 그 지구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그 풍화작용이나 대기 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원전 주변에 내륙에 있는 호수, 내륙에 있는 호수 주변에 토양이나 물에서 세슘이 많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적인 그 변동인데 여기서 이제 그 지역의 강우, 하천의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익 있게는 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여기 대전, 제주, 춘천, 군산의 수준하고 울진의 여러 마을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 주변이냐 20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 토양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본다. 뭐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켜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갑자기 세슘 134가 같이 검출됩니다. 그건 비상상 왜냐하면 원전에서 뭔가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감시하는 목적이니까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조사하는 샘플들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의패로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그다음에 이면수 같은 거는 이 북진 쪽에 바다에 사는 고기가 아닙니다. 이거 주변 어시장에서 구입했다는데 이 어종들은 태평양에 살아요. 이 어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샘플에 문제가 있고요. 다음부터라도 샘플은 낚시꾼들이 낚는 이 앞바다에서 낚는 어떤 그런 샘플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래미라든가 가재미, 석화, 토착 어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북부 쪽에서 이제 배 주입해서 상당히 높은 어떤 수치가 나왔는데 배 주입해서는 배추가 생육기가 짧습니다, 그죠?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된 데서 이게 수치가 높다라면은 다른 작물에서 이상하게 낮게 나와요. 요것도 좀 미심쩍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잎으로 샘플을 채취했던데 솔잎이 뾰족뾰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솔잎보다가 잎이 좀 넓은 한려수종을 샘플을 해서 좀 검사해줬으면 어떻겠나. 어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종은 이 샘플이 내가 볼 때는 엄청 잘못됐습니다. 네. 이제 솔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방사성 물론 아까 시료를 더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서 원전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감시할 수 있을 기력을 할 정도의 시료를 원전 주변에서 한 680개 정도를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렌드, 경향을 봐야 되니까 했던 지점을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중요하고 지점이 추가는 될 수 있지만 빼는 건 저희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감시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쌀, 고기, 물 그리고 이제 식물 종류 중에 대표적인 걸 우리나라 전국토 어디라도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솔잎을 저희가 채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대체하려면 이게 또 좀 굉장히 어렵고 기존에 개척했던 자료가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서는 버드나무를 합니다. 버드나무. 저희는 솔잎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례로서 이제 보정이 좀 되기 때문에 추가가 하는 건 오히려 좋지만 이걸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식물로서 소나무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 소나무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솔잎이 한 2년 내지 3년 돼서 빠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솔잎을 채취하게 되면 최근 2, 3년간의 방사능을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보다는 좀 길고 아주 오래가는 나무보다는 짧고 그래서 중간 정도로 아주 유효한 지표생물. 그래서 지표라는 말은 뭐냐면 지표면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마커, 방사능을 잘 가르쳐 준다는 그런 식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 저희 같이 한수원이랑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체하는 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종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들도 오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시료를 채취하는데 아까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꾸준하게 시료가 채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착 지금 배수구 지수구 안에 사정이 워낙 공사가 계속되고 그래서 의종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10km, 20km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의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추가가 된다면 그렇게 토착 의종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마리, 10마리 잡아가지고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km, 20km 이제 건물 단위로 예측이 채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수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거나 그 이명수를 하는 거를 숫자를 넘기지 말고 그 숫자만큼 지역에 사는 토착 의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거 하고 하고 하면 뭐하니까. 원전 안에서는 또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안에서 사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샘플고 뭐 석황이라든가 동수황이 돼 있는데 그쪽 가면 낚시꾼들이 낚시를 합니다. 그 토착 의종들. 그 낚시꾼들이 시켜서 잡아서 하고 그 물속에서 10년, 20년 사는 석화 같은 거, 그 토착 그런 이제 생물을 잡아서 검사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변동해볼 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주민시로 그 고기는 필요하면 항상 제가 잡아드릴게요. 주민시로 제출 때 미리 좀 연락을 한번 드리고 한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산성수소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그 다수호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8개 호기가 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호기라고 그러면은 그때 계획개방정비가 그 시기에 몇 개였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을 때 몇 개 호기인데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더라. 이제 이렇게 좀 비교가 되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인근에 그 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기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보면 공기의 이 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력발전소가 이런 핵종 분석에 어떤 좀 영향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액체 폐기물의 배출이 좀 늘었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원전 제가 일시정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전 관계자께서 그 당시 일시정가 보고의 원인이면 계획 예방 정비 호수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요 다른 PPT에 저희가 자료를 해놨는데 그 다수호기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늘 2호기가 2023년 2월부터 그다음 3호기가 2022년 12월부터 4호기가 2023년 2월부터 5호기가 2020년 11월부터 요 당시 2월 말 현재 4개 호기가 오방호울에 걸려 있거나 그 전에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4개가 거의 뭐 일시에 배출했다면 배출량의 증가는 뭐 너무나 명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조금 더 충실하게 저희가 일시정가 보고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영향은 석탄은 광물이니까 그 속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알파 방출 핵종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확산 먼지 중에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그 중에 알파 방출 핵종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카본 14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쌀, 오리, 배추, 그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해서 측정해 보면 방사성 탄소 C14가 비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핵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카본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수준이 0.24 정도입니다. 0.24. 그래서 0.2에서 한 0.25까지 측정되는 자료들은 저희가 그냥 평상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카본은 카본 14가 없는 순수 카본 12만 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은 일반적으로 100만 년 이상 땅속에 있던 시료이기 때문에 카본 14의 반감기는 5,000년이 10배도 지나가기 때문에 카본 14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한다면 요 값이 조금 낮은 값이 될 것입니다. 0.24가 아니고 0.20, 0.18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화력발전소는 어디에 있나요? 울진원전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집니다. 5km 내에 있습니다. 5km 안에. 그러면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조금 더 저희가 축적되면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요, 그 나눠해가지고 상당히 적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아까 울진군의 인선필 2014년에 질문한 내용이 있겠지? 와이프가 있지. 저희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학술적, 이론적 이해들보다도 배수구에 주변에 사는 어종들이 오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했던 질문사항이 10년이 지난 2024년의 보고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보고의 결론을 가진다면 이 영역 결과를 수사하지 마세요. 지역 주민은 경북대학교 과학연구소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생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땅이 오염되지 않고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야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안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났던 상황의 질문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결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제 경북대학교 연구의 결과본에서 신뢰하기 어려워요. 줄곧 1시간 내내 어떤 발표 내용이 이상 없음, 괜찮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0.1%의 어떤 수치가 변동이 되었다면 그 변동에 대한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 이래서 올라갔다. 그래서 조금 어떻다. 이거를 예의주시하겠다. 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그 범위만 계속 바뀌는 이런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매일 다가온다면은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수구에 2014년에 울진군회에 의원으로서 질문한 그 내용, 의장이 되어서 아침에 와가지고 바쁜 일정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대신 질문을 붙다고 봤는데 답변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책임 연구원이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오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리고 어민들은 그 실생하는 그 어장원에 대해서 현수가 돌아다니는 어장이도 가고 쿠퍼도 가고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전 국민들이 상당히 안절부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적 배수에 대한 안전망의 답변들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부실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부터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료의 개수를 늘리고 조사 횟수를 늘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하고 공수하고 그런 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제 토착 의존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치료 채취 과정에서 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 토착 의존은 참으로 원전 부지 내에 토착 의존을 채취하는 문제는 참으로 좀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수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환경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미검출이 많이 나와서 별로 볼 게 없다,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그럽니다. 여기 미검출이 많이 나오면 저는 안도합니다. 별일이 없었구나. 울진 원전의 물과 토양에 큰 변화가 없구나. 안심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검출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계속 이 환경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만에 하나 미검출되는 것이 100, 200이 검출되면 어떤 일을 의미하겠습니까? 원전 고장으로 사고로 대량의 배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감시하는 게 이 과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그 다음에 부지 내에 토착 의존의 문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수원 측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킨스의 조사 계획서의 어떤 변동 가능성을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문의를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환경치료는 꾸준하게 일정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지 그 배수구 치수군에 해저토도 하고 해저 그 저서생물도 하고 있고 해조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 의존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그 채취 과정의 그 지속성이라든가 일정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질문하지 않는데 이 책자에 보면요, 하늘본부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평가되어 있고 옆에 보면 월성본부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평가되어 있는데 이 월성본부하고 하늘본부하고 공조 시대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지지해요. 타임이 공부를 8개 있고 그 다음에 교수진이 한 6사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하는 일이 저는 울진 원전 주변 환경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주 교수님하고 저는 오지 않는데 월성 원전 주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료는 저희가 마키는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 원전 시료, 울진 원전 시료. 그래서 시료가 섞이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보고서가 지금 배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표기가 잘못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쇄소에서 저번에 네, 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 네. 그 소리 네, 그거는 죄송해요.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배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르신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책 등에 그 월성이라고 글씨가 잘못 들어가 있었는데 인쇄소에서 아마 인쇄하면서 생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미리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료가 교차되거나 섞이거나 하는 일은 저희가 다 분리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희가 미리 발견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부분까지는 갖고 네, 안녕하세요. 일진 주민의 안전과 생각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책자에 보시면 이 해수의 방사능 농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배수구에서 분출이 계속 안 되다가 신한울 1, 2구 배수구에서는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 왜 생긴 건지 같은 날에 검사를 했는데 안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신한울 1, 2 배수구에서만 검출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예, 칠해수구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취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수구 시료는 저희가
월 4회 치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합쳐서 월간 치료라고 해서 저희가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연속 채취를 하다가 연속 채취기의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킹스의 허락을 받아서 주 4회 채취해서 월 4회 채취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화물 1, 2 치수구 배수는 신청 치수, 신청 배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로 나가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채취를 하는데 보통 월말 또는 20일 정도에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시료는 거의 같은 지점 같아 보이지만 채취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이는 제가 통계나 그림을 제시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환경적, 통계적 노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료도 방사선의 특징상 오늘 채취하고 내일 측정하고 모레 채취하면 이게 통계적 요동이 있습니다. 통계적 요동. 그리고 시료가 같은 흙이라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4개의 시료를 정밀하게 감시해서 보기는 합니다만 그 하나의 데이터가 신한울 1, 2 배수구 시료에서만 한 25 정도가 검출되어서 일시정가 보고 기준을 했고 다른 시료에서는 미검출이거나 평상 수준 정도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시료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해수도 확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 엑셀을 반방으로 딱 떨어졌을 때 흘러가면서 다 희석이 되잖아요. 물론 희석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실효체치 날짜가 2월 22일, 2월 22일 똑같은 날짜가 있는데 지금 수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배수구 쪽에는 삼중수소가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남았을 때 보면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유사하게 이온 교환 수지라든가 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속 핵종을 일단 그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중수소는 걸러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희석해서 저감해서 4만 베크렐/리터 이하로 배출 기준을 단축시켜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기준이 4만이기 때문에 환경시료, 배출한 지점에서 한 5kg, 6kg 떨어진 지점에서 10, 20, 30 이 정도의 수치가 검출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석은 되고 확산은 되지만 부분적으로 희석되지 않은 시료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료가 저희들 참석자가 있는 데는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같은 때 A4용지고 한 1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치 데이터 책자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줘야 우리 질문하는 데 들용이 아니겠죠? 네. 그다음부터 뭐 하시면은 이 자료부터 저기 제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데이터에 시료 채취해서 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정적으로 아니면 세밀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아까 뭐 질문도 했지만 지난해와 또 올해 또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또 중순에 하반기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한 부분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좀 더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고, 야,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다 하는 부분을 왜냐면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요 울진은 다른 원전 지역하고 틀려요. 우리 박사님 전 세계에서 10기가 건설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우 원전 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이런 그 한우 원전에 대한 민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 시료 채취 장소도 아까 서두에 초입에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행정 절차 아니면 원안이하고 협상 이게 의미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해서 지금 이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러면은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더 늘려서 하세요. 이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연건에 건에 이렇게 시료 채취하는 부분을 좀 더 장수를 하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십시오. 네,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1, 2호기 우리 원전의 배수구는 한쪽으로 같이 나가요. 아까 앞전에 질문을 하시면 앞에 쪽, 뒤쪽 시료 채취를 다 풀린다는 것은 이 신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답을 할게요. 시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아니면 수업식은 주 1회. 주 1회만. 그러면은 5일치는 5일. 그러면 우리가 어류 또 이거 육상에서 키우는 우리 농산물 내기 이거 전체 다 일주일에 농산물은 수확기 하는 데 있으니까 쌀, 토양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토양은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1년 2번 내가고 이걸 어떻게 하? 그래서 이거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바꾸십시오.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자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양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거 감자고 고구마고 아니면 농산물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나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1호기 배수구에 AG110M 있잖아요. 예? AG110M. 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원전 소재지의 배수구에서는 하나도 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울진만 검출이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전하고 대조해서 연구도 같이 하시나요? 일부 시도들은 같이 봅니다. 언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에 해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 제가 서두에 민간환경학 시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디 발생이 안 됩니다. AG110M이. 근데 울진만 검출이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다수 호기가 문제로 울진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경 1데크럴 킬로그램 정도 유출되던 시료에서 현재 많이 저감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과거 저희가 이때쯤에 일시정가 보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요 언어 울진 원전의 싱어봉으로 쓰는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4C라는 탄화 공해이고 또 하나는 은인류 캐드뮴 제어봉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은인류 캐드뮴 제어봉이 일시적인 마모 현상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 시절에 일시정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해롭지 않아 하는데 0.1이 10개 모이면 1이 됩니다. 1. 도정이랑은 없어요. 이걸 하루에 계속 나가면은 한 달이면 무정량이 얼마입니다 하는 건 없어요. 그 부분이. 단수 채취해서 해석되는 게 이상이 없는 건 맞아요. 이제. 근데 0.1이 10개 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또 일이 또 많이 보면 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누적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데 그때 뜯는 거 이제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일이 뭐 있냐 하는 게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누적된 부분에서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의 데이터를 연구원들이니까 분석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